1959년 2월 26일 수색대가 홀라트 샤을 산의 비탈에 도착합니다. 홀라트 샤을, 현지 만시족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수색대의 눈앞에 텐트 하나가 보입니다. 반쯤 무너져 있고 눈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텐트 입구는 여전히 밀봉된 상태입니다. 아무도 문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텐트 옆면이 칼로 찢겨져 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길고 필사적인 칼 자국이 여러 개 누군가 미친 듯이 텐트를 찢고 나간 겁니다. 수색대가 다가갑니다. 텐트 바깥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습니다. 맨발인 것도 있고 양말만 신은 것도 있습니다. 기온 영하 30도의 한겨울의 말입니다. 발자국은 산 아래쪽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끝에서 수색되는 시신을 발견합니다. 9명의 젊은이, 전원 사망. 일부는 기괴한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옷을 거의 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신체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9명의 숙련된 등산가를 자기 손으로 텐트를 찢어 열고 반쯤 벗은 채로 얼어 죽을 설원 위를 달리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은 60년이 넘도록 수사관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갸틀로프국의 사건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려면 1959년 1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스베르들로프스크, 지금의 예카테린부르크입니다. 우랄 공과대학교의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스키 원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리더는 이고르 알렉세예비치 갸틀로프, 당시 23세, 공학도이자 수차례 야생 원정을 경험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신뢰했습니다. 원래 원정대원은 10명이었습니다. 이고르 갸틀로프,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류드밀라 두비니나,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 루스템 슬로보딘, 유리 크리보니셴코, 니콜라이 티보프리뇰, 알렉산드르 졸로타료프, 그리고 유리 유딘. 목적지는 오토르텐 산, 북부우랄 산맥에 위치한 봉우리였습니다. 이 루트는 소련 등급 체계에서 최고 난이도인 카테고리 3으로 분류된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수년간의 등산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곡한을 알았고 지형을 알았고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1월 25일 원정대는 스베르들로프스크에서 기차로 출발합니다. 북부 우랄의 작은 도시 이브델에 도착한 뒤 트럭을 타고 비자이로 이동합니다. 비자이, 이곳이 야생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 마을이었습니다. 1월 27일 이들은 산을 향해 본격적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리 유딘이 쓰러진 겁니다. 요통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립니다. 돌아가기로 한 겁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류드밀라 두비니나를 안았고 이고르 갸틀로프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유리 유딘은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재력 때문도 아닙니다. 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단 하나의 질문에 시달리며 보냅니다. 왜 나만 살았는가? 왜 9명의 친구는 죽어야 했는가? 나머지 9명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이후 회수된 일기장과 사진을 통해 이들의 경로가 확인됩니다. 1월 31일 이들은 고지대 가장자리에 도착합니다. 돌아올 때 쓸 여분의 식량과 장비를 계곡에 숨겨둡니다. 2월 1일 오토르텐을 향한 본격적인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돌변합니다. 강풍 폭설, 시야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 이들은 원래 경로에서 서쪽으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오후 늦은 시각 자신들이 홀라트 샤을 산의 비탈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의 산 숲으로 내려가
은신처를 만드는 대신 이들은 노출된 비탈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합니다. 이고르 갸틀로프는 다음날 아침 정상 공격을 위해 고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보다 더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오후 오시경 캠프를 설치합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일부는 일기를 씁니다. 회수된 카메라에서 발견된 마지막 사진은 이 시간대에 촬영된 것입니다. 텐트를 칠 평평한 공간을 만들려고 눈을 파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쳐 보이지만 평온합니다. 평범합니다. 사진 어디에도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이 갸틀로프 원정대가 살아있는 모습을 담은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월 1일 밤 혹은 2월 1일 새벽 어느 시점에 무언가가 극한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9명의 등산가는 등산화를 신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입지 않았습니다. 장비를 챙기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었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옆면을 찢은 겁니다. 여러 번 길고 광적인 칼자국,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바람 속으로, 영하 30도의 세계. 일부는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쪽 부츠만 신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맨발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숙련된 산악인입니다. 올 한해 겨울에 제대로 된 장비 없이 텐트를 나서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뛰쳐나갔습니다. 즉, 텐트 안에 있던 그것이 얼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산 아래쪽으로 약 5km를 내달렸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서 있는 커다란 삼나무를 향해서 첫 투구의 시신이 바로 그 나무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유리 도루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 삼나무 아래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작은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거의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손은 찢기고 피투성이었습니다. 삼나무의 가지가 꺾여 있었습니다. 지상 5m 높이까지 이들은 나무를 기어올랐던 겁니다. 필사적으로 맨손으로. 영화의 어둠 속에서 왜였을까요? 나무 위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엇으로부터 숨으려 했던 걸까요? 세 구의 시신이 삼나무와 텐트 사이에서 추가로 발견됩니다. 이고르 갸틀로프는 눈 위에 얼굴을 위로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움켜쥔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지나이다 콜모고로바는 300m 더 위쪽에서 발견됩니다. 텐트를 향해 기어가려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로즈 템슬로보디는 그 근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두개골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멀쩡한 피부 아래 갈라진 두개골. 설명할 수 없는 부상이었습니다. 이 5명은 2월 말에 발견됩니다. 하지만 4명의 등산가가 아직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찾는데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1959년 5월 4일 수색대가 나머지 4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삼나무에서 약 75m 떨어진 계곡, 4m 깊이의 눈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은 기이한 수준을 넘어 소름 끼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류드밀라 두비니나 흉부에 심각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었는데 그 충격력은 자동차 충돌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손상에 걸맞은 외부 타박상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혀가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눈알도 없었습니다. 니콜라이 티보프리놀. 두개골이 치명적으로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그 심각도에 부합하는 외상 흔적은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르 콜레바토프와
알렉산드르 졸로타르프도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다양한 부상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계곡 고르백에서 회수된 의류 일부에서 방사능 오염이 검출됩니다.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외딴 우랄 산속의 등산가들 옷에서 방사능이라니. 왜? 소련 당국의 수사는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직후 시작됩니다. 주임 수사관으로 레프 니키티치 이바노프가 배정됩니다. 그의 팀은 현장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사진 촬영, 지수 측정, 증거물 수거. 하지만 처음부터 맞지 않는 거투성이었습니다. 법의관 보리스 알렉세예비치 보즈로즈돈니가 부검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발견된 5구는 전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동상과 경미한 외상이 발견되었을 뿐 특별히 설명 불가능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곡에서 발견된 4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비니나와 졸로타료프의 흉부 손상은 자동차에 치인 것과 같은 수준의 충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피부 표면에는 그에 상응하는 외상이 없었습니다. 보즈로즈돈니 법의관은 선서 증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이런 부상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힘의 크기가 인간의 능력을 초과합니다. 그리고 두비니나의 사라진 혀와 눈 일부에서는 자연 부패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신이 수개월간 눈과 물속에 묻혀 있었으니까요. 야생동물이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연조직만 선택적으로 소실되는 것은 자연 부패에서 흔히 나타나는 양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은 미스터리에 또 하나의 층위를 더합니다. 2벌의 의류에서 베타 방사선이 검출됩니다. 크리보니셴코가 이전에 첼리아빈스크 40의 핵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 일부 오염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이 서로 다른 대원이 착용한 옷에 퍼져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바노프 수사관은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다수의 목격자들, 독립적인 등산가들과 현지 만시족 주민들, 이 1959년 2월 홀라트샤울 상공에서 기이한 오렌지색 구체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밝고 소리 없이 느리게 움직이는 빛의 구슬이었다고 합니다. 이바노프는 처음에 이 보고들을 수사 기록에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곧 명령을 받습니다. 전체 수사를 기밀로 분류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59년 5월 28일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최종 결론은 의도적으로 모호했습니다. 9명의 등산가는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자연의 힘에 의해 사망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추가 수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파일은 봉인됩니다. 30년 넘게 기밀로 유지됩니다. 1990년대에 마침내 파일이 공개되었을 때 여러 페이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빼냈을까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도 아무도 모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많은 이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있고 음모론적인 것도 있고 진심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은 눈사태입니다. 2021년 스위스 연구진이 첨단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연된 판상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눈 덩어리가 이들을 완전히 매장할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비탈 쪽에서 자고 있던 대원들의 흉부를 압사시킬 만큼은 충분히 무거웠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에 질린 일행은 텐트를 찢고 탈출했고 어둠과 바람 속에서 돌아갈 수 없었으며 그대로 동사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깔끔합니다.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 일부 의류에서만 방사능이 검출되었을까요? 왜 전형적인 눈사태 잔해 패턴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사라진 혀는요. 또 다른 이론은 투저주 파음입니다. 산의 돔 형태 위로 강풍이 지나가면
저주파 음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의 초저주파음은 공황,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도주 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등산가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들을 수조차 없는 음파에 의해 갑작스럽고 비이성적인 공포를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텐트에서의 필사적이고 비논리적인 탈출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군사 실험 이론도 유력합니다. 소련은 우랄 지역에서 광범위한 무기 실험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지뢰, 로켓 연료 시험, 방사능 실험. 일부 연구자들은 이 그룹이 우연히 활성 시험구역에 들어갔다고 믿습니다. 부상의 양상, 외부 흔적 없는 내부 합괴, 은폭발파 외상과 일치합니다. 방사능 오염된 의류가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수사가 그토록 빠르게 기밀로 분류된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만시족은 자신들만의 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산을 홀라트 샤을이라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산, 데아틀로프 원정대가 오기 훨씬 전부터 이곳은 죽음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만시족 원로들은 이 산을 지키는 영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인에게 이 산에 오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련 수사관들은 만시족 여러 명을 심문했지만 범죄 행위의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만시족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는 산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2019년 러시아 정부가 사건을 제기합니다. 사건 발생 60년 만입니다. 3가지 가능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눈사태, 설판 붕괴, 허리케인급 돌풍. 2020년 결론을 내립니다. 눈사태 사건 종결. 또다시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이 결론을 거부합니다. 증거가 단 하나의 설명에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데아틀로프 고개 사건을 이토록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은 설명을 거부합니다. 모든 이론은 일부 질문에 답하지만 새로운 질문을 낳습니다. 눈 사태였다면 왜 위험이 지나간 뒤 텐트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초저주파음이었다면 그것이 사망을 초래한 사례가 왜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을까요? 군사실험이었다면 왜 60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내부 고발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유리 유딘, 되돌아간 10번째 등산가. 그는 평생을 친구들의 죽음을 이해하려 보냈습니다. 증거를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수사관과 기자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유딘은 2013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무거운 마음과 풀리지 않는 의문을 안고 데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역사상 가장 많이 조사된 미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책, 영화, 다큐멘터리, 탐사대. 그러나 사는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9명의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그 야생에 들어갔습니다. 실력, 경험, 장비, 준비.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 위에 무언가가 그 모든 것보다 강했습니다. 숙련된 등산가들이 텐트 안에서 1초라도 더 있느니 차라리 얼어 죽는 쪽을 택하게 만든 무언가가. 만시족이 죽음의 산이라 불렀던 그 산은 오래전에 이미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 2월 1일 밤 그 이름이 전설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9명이 너무 늦게 들은 경고. 데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9개의 목숨. 납득할 만한 답은 0. 이 이야기가 당신의 잠을 빼앗았다면 다크 아카이브를 구독해 주십시오. 세상이 잊으려 했던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단 하나의 에피소드도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미스터리는 얼어붙은 산 위에 묻혀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을 따라 집까지 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